오늘 좀 배경이 다르죠? 네, 가정집 같지 않습니까? 네, 가정방문 했습니다. 가정방문 오신다고 해서 정리하느냐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살고 계신지. 제가 지난번에 수랭이 TV 촬영할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한창 안 좋았을 때가 7월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7월쯤은 원래 거래량이 엄청나게 적은 달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 좋은 심리와 금리 인상까지 겹쳐지면서 조금 여파가 크게 온다. 원래 와야 되는 그런 하락의 그 압력보다 더 크게 하락 압력이 오는 상태다. 그래서 이게 거래량이 조금, 이게 사람들이 이사하는 이사 처리되고 그러면은 조금 풀리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기대를 했는데 10월쯤이 보통 계약이 많이 일어나는 달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조금 다시 꺾이다가 2월 달쯤에 피크를 찍거든요. 근데 지금 10월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상황이 썩 그렇게 나아졌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그래서 이게 심리가 너무 죽으니까 이사 처리 됐는데도 진짜 이게 쉽게 살아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생각보다 너무 시장이 지금 죽어있는 상황이라고 들고요.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생각은 객관적으로 하락해야 되는 폭보다는 지금 너무 사람들이 심하게 공포에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드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하락의 정도보다 심리 위축이 조금 더 크다. 예, 저 더 크다라고. 그러니까 원래 떨어져야 되는 폭보다 좀 더 많이 사람들이 겁을 먹고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겹쳤었잖아요. 거래량 그 적은 시기와 그 다음에 그 시기에는 원래 거래도 잘 안 일어나고 가격도 좀 빠지게 돼 있고 전세도 잘 안 빠지고 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하락도 같이 시작되는 겹쳤는데 이때 사실 심리가 어떻게 시장을 좌지우지하는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과거에도 얘기를 드렸던 게 2019년도까지는 좀 투자를 조심할 필요도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다고 했던 게 2017년부터 19년까지 입주 물량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입주 물량이 시장의 심리를 뒤흔들어 버리면 상승기에서도 하락으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때는 다행히 심리가 거의 터치가 안 되고 오히려 상승 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신뢰를 갖게 됐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을 해야 하는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에 대한 피로감도 있었고 거기에 이제 안 좋은 시기들이 겹치면서 순간적으로 심리를 완전 반전시켜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래량이 조금 살아나는 시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심리가 안 살아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원래 내려가야 되는 것보다 좀 더 그 하락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맞이하는 또 하락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도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하락장과 좀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IMF 때라든지 금융위기 때라든지 저희가 이제 조정받았던 게 IMF 이전으로 조금 그 전으로 거슬러 가면 1989년에서 90년도쯤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그때 200만 원 1기 신도시 공급 계획을 세우면서 그로 인해서 제일 최장기간 우리나라가 안정화라고 하면 안정하고 조정이라면 조정을 받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IMF 때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조정받았던 게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란 말이에요. 이렇게 3번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일단은 노태우 정권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물량, 입주 물량 때문에 사실 조정을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요즘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되게 드리는데 시간? 예, 이 투자에 있어서 부동산에 있어서 시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노태우 정권 때 200만 호를 공급을 했어도요. 사실 주택보급률이 100%가 달성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주택보급률이 100%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주택보급률은 노태우 정권 때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심지어 우리 상승이 시작됐던 2014년도를 보더라도 그때의 주택보급률이 노태우 정권 때보다 훨씬 높아요. 200만 호를 공급한 후를 기준으로 보더라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 호가 공급된 후에는 조정을 받았고 안정화가 됐었고 지금은 주택보급률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 8년간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 200만 호가 단기간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 수요의 밸런스에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도 이 공급이 일순간적으로 때려지면 왜냐면 이런 느낌인 거죠. 내가 하루에 배가 고파서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한 일주일에 3끼 정도 먹고 있었는데 일주일에 10끼만 먹게 돼도 배부르다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주일에 이제는 21끼를 3끼씩 다 챙겨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18끼만 먹게 돼. 그러면 배고프다고 다시 느끼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움직이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간적인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때는 단기적으로
그 공급 물량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받았던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는 IMF 때는 국내적으로 문제가 있었죠. 경기적으로. 그래서 금융이 문제가 되면서, 금융이 문제가 되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는 돈을 쉽게 돌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정받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금방 IMF를 극복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조정을 한 1년, 2년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되게 짧았어요. 어쨌든 이거는 국내적인 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이제 미국에서 발생된 위기고, 그게 이제는 글로벌적으로 전체를 다 돌았죠. 그러면서 조정을 받았던 건데, 이번 조정은 외부 경기가 안 좋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외에서 뭔가 이렇게 빵 하고 아직 터진?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현재까지를 봤을 때. 외부적인 요인이 크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이제 금리 외에는 뭐 예전처럼 경기 불황이나 뭐 크라이시스 이런 게 와서 그런 거는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금리가 올라서 조정받은 부분, 그 다음에 피로감 부분, 그 다음에 공급 물량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도권이 좀 많은 부분, 요 세 가지 부분이 겹쳐져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금리 부분도 사실 요 정도 금리 수준이 지금 한 2013, 14년 정도의 금리 수준이에요. 근데 2014년 정도부터 이제 집값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비슷한 수준의 금리임에도 지금 일단은 되게 시장이 약화되는 이유가, 일단 저희가 처음 대출을 받을 때 낮은 금리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고, 이 정도 이자 내면 내가 생활하는데 문제 없어 라고 대출을 받았지만, 그게 2배가 되다 보니까 지금 생활이 일단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리가 뛰면서 과잉 대출이 되는 거죠. 과다 대출이 되는 형상이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아까 200만 원을 단기간에 때려 부어서 시장이 조정받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금리도 진짜 엄청 단기간에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시장이 강하게 반응하지 않나. 지금 말씀드리고 나니까 이게 구분이 조금 애매모,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2008년이랑 1998년이랑 지금이랑 뭐가 다르다는 거야? 지금은 외부 이유가 아니라는 건가? 근데 외부 이유가 아니라고 하기에는 금리는 미국에서 올리니까 우리도 올라가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사실 저는 금리가 이번 하락의 메인 이슈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기사에서는 다 지금 금리가 너무 인상 속도가 빠르다. 금리가 아예 원인이 아니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예를 들면 저희가 권투 시합을 하고 있어요. 권투 시합을 하고 있는데 보통 처음부터 이렇게 어퍼컷이나 훅처럼 이렇게 큰 거 날리지 않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잽을 매기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퍼컷을 날려서 상대를 KO 시키는 식으로 전략을 보통 풀어가잖아요. 근데 저희가 기존에 너무 잽을 많이 맞았어요, 시장이. 예를 들면 대출 규제는 사실 벌써 오래전부터 막고 있던 잽이고, 거기에 보유세 증가 부분이 있었고, 또 양도세 늘어나는 부분도 있었고, 거기에 취득세 늘어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네. 한마디로 결국 계속해서 우리는 잽을 맞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금리라는 훅이 들어오니까, 원래 금리만 들어왔으면 충분히 KO 안 당하고 버틸 수 있었을 텐데, 그 전에 이미 누적돼 있는 그런 타격이 있기 때문에 금리라는 한 방에 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이제 갔군요, 이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금리 때문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금리도 당연히 하락을 만드는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 때문만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외부 요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저희가 만약에 지금 취득세도 없고요, 보유세도 지금처럼 높지 않고, 양도세도 중과가 되지 않고, 그러면 금리를 감안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결국 주택을 매수하는 이유는요, 차 떼고 포 떼고 다 해도 내가 돈이 남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금리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차 떼고 포 떼고 해도 남는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매수는 안 하는 거거든요. 요 1년 전으로만 이제 리와인드 해봐도 취득세 12%나 내는데요. 그게 사실 저희 금리 많이 올랐다 얘기를 하는데, 2억 정도 대출 받는다고 했을 때 1년 이자로 치면요, 천 몇백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천 몇백만 원 밖에라고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기는 한데, 일단 그렇다는 건데, 취득세를요 1억짜리를 살 때 12%를 내면요 120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 12% 취득세 내면서 1억짜리 산 게 아니잖아요. 네. 대부분 그때 12% 취득세 내면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3억 4억짜리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취득세만 보더라도 4,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금리 이렇게 올랐다고 해도 이 대출 금리를 3년 이상 낼 수 있는 그 비용을 먼저 지불하고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셨다고요. 그것도 한 방에 앞에. 그쵸. 왜? 그렇게 해도 돈이 남는다고 생각이 들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금리까지 올라버리니까 이제 금리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게 뭐 있어 라고 하니까 두 손을 든 거라고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취득세 중과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만 인상됐다고 했을 때 시장 분위기가 꺾였을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외부 요인이나 이런 금융위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그냥 계속해서 타격이 누적되고 있었고 그 피로감에서 마지막으로 금리라는 어퍼컷이 왔을 뿐이다. 그래서 그걸 맞고 그냥 다운된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는 쪽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한 가지 변수를요 하나로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금리가 부동산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기거든요. 금리라는 게 분명히 부동산의 변수 요인이잖아요. 왜냐면 살 때 필요한 거니까. 다만 거기서 이제 어떤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냐. 예를 들면 부동산의 가격 요인이 뭐 100%가 있는데 그 중에 금리가 5%를 차지하냐 10%를 차지하냐 이 정도에 따라서 5% 정도밖에 차지 안 하면 얘는 그냥 없는 변수라고 봐도 돼. 그러니까 얘는 영향을 안 미쳐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 5% 10%라는 것도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많이 하락을 받는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전세 대출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다고 해요. 제가 2008년도에는 투자를 안 해서 뭐 그때 실제로 전세 대출이 많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는 지금 대비해서 전세 대출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전세 대출이 많은 상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높아도 그 높은 전세가율이 대출을 끼고 있는 전세 보증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가 자체가 타격을 받으니까 금리 인상에 의해서 지금 전세가도 흔들리고 매가도 흔들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전세 대출이 많았기 때문에 금리가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퍼센테이지가 더 늘어난 거예요. 지금 시장은. 근데 전세 대출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주택 가격이 뭐 7억 정도라고 할게요. 그럼 7억에 60% 대출 나온다는 과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60% 대출 받는다고 하면 4억 정도 대출을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14억이 됐다고 하면은 8억을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60% 대출이 나온다고 해도. 그러면 그 상황에서 금리가 똑같이 1%가 올랐어도 시장이 받는 타격은 당연히 8억을 대출 받았을 때 훨씬 더 타격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이제는 시장에 줄 수 있는 영향도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아까 이제는 타격을 많이 맞아서 지금 누적이 됐기 때문에 우리 한 번에 훅 된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타격 중에 하나가 가격이 많이 오른 거예요.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똑같은 퍼센테이지를 받았어도 그리고 똑같은 금리가 올라도 우리는 그 조금 오르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 있는 거죠. 그만큼 피로감이 쌓여 있으니까. 금리가 시장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우스운 논쟁이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주냐는 것도 그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는 별로 큰 요소가 아니야 라고 제쳐줄 수도 없는 거고 금리는 정말 중요한 요소니까 꼭 가져가야 돼 라고 심어줄 수도 없는 거예요. 방금 후랭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가 올라갈 때 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이제는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돈이 많이 풀려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걸 막으려고 금리를 이제 올리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시장이 잘 나가는 상황이니까.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시장은 제가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도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거시경제를 잘 하시는 분들이 보면 좀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지식선에서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건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건 경기가 좋고 시장이 정말 잘 굴러가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져서 저는 물가가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많은 것들이 단절이 됐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를 금리로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로 잡으려는 거는 사실 시장이 너무 잘 나가서 경기가 좋을 때 이제 너네 조금 이제 쉬었다가라는 식으로 금리를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시장이 사실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그 이슈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수급이 어려워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사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 핑계를 삼아서 관련이 없는데도 그동안 우리 물가 너무 못 올렸잖아 소비자 원장가 그러니까 올려야지 라는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약간 올리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금리로 잡아버리려고 하면 안 그래도 시장 경기가 별로 좋지 않은데 경기도 확 죽어버리고 약간 이런 부작용은 있을 거라고 보는 쪽이에요. 제 거시경제 지식선에서는 결국 금리가 내렸을 때 좋았던 건 사실 산업경제보다는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던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다시 올렸을 때 제일 많이 타격받는 거는 결국
자산 가격일 가능성이 높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요소를 하나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기 좋아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공감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공감을 못 하실 거고요. 지금 금리를 올리는 이유도 미국은 좋을지 몰라요. 미국은 지금 고용지수가 되게 높은 편이고, 그리고 많은 곳에서 지금 인력이 모자라서 인력 공고를 내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미국 경기는 잘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맞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방금 그 전문가라는 분이 말씀하신 건 미국 입장에서 맞을지도 몰라요. 미국의 부동산은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는 따라 올려야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과연 이게 건설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게다가 건설 경기가 부양되려면 부동산이 잘 팔려야 되는데, 부동산이 잘 팔리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거고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게 부동산 상승 신호라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는 않고요. 근데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럼 부동산이 무조건 꺾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우리나라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응답하라 응사에 나왔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 그때도 금리는 엄청 고금리고 올라가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워낙 발전을 눈부시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값도 눈부시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도 집값이 올라가는 게 맞다라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가지 변수를 항상 똑같은 퍼센테이지를 줘서도 안 되고, 또 이 변수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작용하는 요소가 달라요. 저희 먹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몸에 좋은 먹거리가 있는데 그걸 몸에 좋은 것끼리 먹으면 또 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독약인데 또 어떻게 먹으면 약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요소가 똑같이 들어갔을 때 항상 독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약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